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또 하나가 이게 항상 또 논쟁이 붙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인구가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우리나라 이제 감소를 하니까, 그리고 1인 가구 많아지고 소형 평형이 더 유망하겠느냐, 중대형 평형이 유망하겠느냐. 물론 이거 뭐 이분법으로 보긴 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네. 어떤 평형이 더 선호받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가장 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확률이 높은 게 메가 트렌드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인구 밀도랑 상위 10% 소득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래도 나라의 격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양에서 질의 시대로 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무 커피나 마시지 않잖아요. 저는 예전에 뭐 커피 많이 마셨는데 질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주거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1인당 주거 면적이에요. 이게 제일 어느 나라의 주거의 질적인 수준인데, 통계를 말씀드리면 1인당 주거 면적이 2006년 26.2제곱미터였어요. 네. 1인당. 예. 근데 2022년 현재 34.8제곱미터예요. 오. 그러니까 확 증가하진 않았지만 점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근데요, 선진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이 미국이 60이에요. 60제곱미터. 거기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영국도 42제곱미터. 일본도 40제곱미터예요. 1인당 주거 면적. 근데 그 말인즉슨 그런 나라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이 여전히 너무 좁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지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선진국이 40 정도를 찍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1인당 주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선진국에 가면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코로나19 같은 이런 거 겪으면서 여러분들 격하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더 넓은 데로 살고 싶다. 그럼 보세요. 수도권의 1인당 주거 면적은 32제곱미터예요. 네. 그럼 우리가 33제곱미터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증가를 해왔으니까. 그럼 33제곱미터 수도권. 그럼 2인 가구면 66제곱미터. 그렇죠. 요게 평형으로 환산을 하면요, 이게 전용 면적이니까 30평에 가까운 20평이에요. 66제곱미터가.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네. 그럼 우리가 그냥 평형을 환산을 하면은, 네. 전용 66제곱미터면요, 평형으로 환산하면 30평에 거의 가까운 28, 29평형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인 가구는 전용 99제곱미터예요. 이게 어느 정도면요, 40평에 가까운. 그러니까 38, 39예요. 결국 이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욕망과 수요가 계속적으로 그 넓은 면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평보다는 30평에 가까운 평형. 그리고 우리 9평이라고 하죠. 35평보다는 40평에 가까운 평형들이 결국에는 수요가 좀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평당가를 보셔도요, 예전에 25평의 평당가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고밀 지역이나 상위 소도로 갈수록 대형 평형의 평당가가 높아져요. 그런 부분들로 사람들의 수요가 더욱더, 내가 뭐 DSR이나 어떤 금융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넓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원룸 오피스텔. 네. 이것도 전용 7평이었거든요, 예전에. 네. 전용 7평이 원룸 오피스텔이 일반적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변형이 일어나서 10평, 12평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수요도 없는 걸 만들지 않거든요.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조금 더 넓은 면적에 대해서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다락이라는 그 창고 서비스들이 되게 유행을 해요. 아, 창고 네. 예. 그게 왜냐면 집에 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혼자 사는데 단촐하게 살면 되지. 뭐 저렇게까지 저런 사업이 일어날 정도로, 창고 대행 서비스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수요가 1인 가구도 보관할 곳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는 것이. 1인 가구면 딱 단촐하게 살아야죠. 근데 왜 창고 대행 서비스가 유행합니까?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 왜냐면은 더 많은 짐들이 어쨌거나 더 놓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고, 이게 반사적으로 소형 1인 오피스텔에도, 소형 가구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뭘 말하고 하냐면, 우리는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양에서 질로 가고 있는데 1인당 주거 면적도 증가하고 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평형, 25평보다는 29평형, 35평보다는 38, 39 자체가 더 이제 수요가 붙을 것이라는 것들을 암시해주는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살면서 네.
월세처럼 만약 이제 돈을 주고 창고 서비스를 쓰는 거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죠. 저거 겉멋 들어가지고 헛바람 들었다고 네네. 저거 막 낭비벽 심하다 하는데 그게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는 거고 네. 질적으로 네. 향상된 삶을 누리려는 거고. 그렇죠. 아, 이미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비즈니스가 괜히 비즈니스 되는 게 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보다는 대형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3인 가구만 살더라도 한 38평 네. 이상을 또 원하게 여러분들이 현재 된다는 생각하는 거고. 것보다 3, 4평 정도 더 증가한 면적이 인기를 끌 수 있다.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떤 정책이 나왔는데 네.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좀 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이제 88 대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전용 8호 이하 공급 의무를 폐지한다. 즉 중소형 평형 안 지어도 된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보통 현재 기준으로 재개발은 중소형 평형이 80% 이상 지어야 돼요. 네. 1000세대면 800세대 정도는 8호 이하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9평 34, 이하로. 네, 9평 이하. 그리고 재건축은 60%까지 짓게 돼 있어요. 예. 1000세대 중에 600세대는 8호 이하로. 음. 근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도심의 신축인데 8호 이하가 하나도 없는 단지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중소형이 빵 프로인 경우도 있겠죠. 의무가 폐지되니까. 그러면 여의도나 뭐 강남 같이 1대1 재건축을 원하는 재건축들이 있어요. 예. 그럼 내가 분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방 분양분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아,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선호될 것이죠. 그러니까 대형평으로 다 지어줘. 그러면은 다 8호 초과로 지어질 수 있는. 그리고 여의도나 강남에 이런 1대1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고밀 이런 거 싫다. 네. 분담금 더 내더라도 쾌적하게 살고 쾌적하게 싶다. 동간거리 넓게 뭐 둔촌주공도 한번 회자가 됐었죠. 네. 바로 보이는 네, 그런 거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의 총액이 평형이 작을수록 싸잖아요. 네. 근데 다 대형 평형으로 돼버리면은 이제 이 사회 초년생들이 서울에 신축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비싸지니까. 수요도 대형으로 가버리고 네. 그게 그 소형 평형 의무 공급도 만약에 폐지가 폐지가 물론 되면. 이거 이제 88 대책에 발표만 된 거고 네, 아직 법이 바뀌어야 네, 됩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는 않은 건데 정부 이제 하겠다라고만 한 거. 근데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소형 아파트를 서울에서 신축으로 구하는 건 더 힘들어진다. 네, 여러 대책이 있었는데 제 눈에 정말 가장 수요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저는 그런 꼭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반대로 소형 평형 의무 공급이 만약에 진짜로 폐지가 되면 소형 평형이 더 희귀해지는 거잖아요. 희귀해지죠. 그럼 가격이 뭐 평당 가격으로는 지금도 소형이 대형보다 조금 더 높은데 네. 소형 평형이 더 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격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대세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대형평이 쫙 많잖아요. 예. 그럼 대형평의 평당가 위주로 거래가 이제 대형평 위주로. 아. 천체 중에 뭐 소형평이 100개고 대형평 900개면은 뭐 대형평 위주로 소형평이 뭐 좀 높을 수 있지만 그게 막 시장에 막 스팟라이트를 받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9평이 인기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6085 위주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 국민 평형이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메인 스트림이잖아요. 계속 걔네들이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가격도 위주로 보고. 근데 그거를 좀 축을 바꿀 수 있는 정책 하나가 지금 나온 것이고. 이런 메인스트림 자체가 물론 극소량의 어떤 소형 평형, 근데 그거는 이제 막 사람들이 눈에 띄진 않을 겁니다. 어떤 일부 단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네. 소형 평형을 막 이끌고 대세라고 하려면 그게 메인스트림 공급 평형이 돼야 돼요. 사이즈가. 아파트는 KS 구역이에요. 딱 맞춰서 6085 영업 청약 통장이 어떻게 돼요? 네. 뭐 87? 그런 거 없잖아요. 네. 605, 60에서 85. 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면적이. 그렇죠. 좀 특이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만 있는 청약 제도이긴 하죠. 면적으로 통장을 자르는. 근데 그 KS 구역에 맞기 때문에 그 메인스트림에 드냐 안 드냐, 드는 평형이냐 아니냐가 지금 주도를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런 대형 평형이 KS 규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대형 평형이 거래도 활발해지고 평당 가격이 소형보다 더 잘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6085 이 기준,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근간인데 이게 70년도에 지어진 게 재정이 된 게 지금 40년인가요? 5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적 소득 수준 기준이. 낮았던 시절 기준으로. 네, 면적 기준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면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슬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면적 기준이. 이런 논의가. 그럼 이 논의가 나오면 다시 줄여야 되나요?
줄이지 면적을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예. 그런 생각이 말씀드리고 제가 과천에 과천지구라고 3기 신도시가 인기가 있는데 과천인데도 미달된 평형이 있었어요. 신혼 부분들. 뭐 30대를 나왔는데 그 왜 이게 미달됐나 봤더니 신혼 부분인데 뭐 18평이야.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됐어요. 이거를 그러면 누가 지금 신혼부부가 애 낳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미달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조그만 면적에서 막 둘이 살기에는 너무나 지금 상황이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게 되지가 않는,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질적으로 많이 규격과. 높아졌기 때문에 네. 눈높이도 높아지고 네.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네. 이것도 약간 좀 역발상이기는 한데 또 논리적으로 또 고개가 끄덕입니다. 네,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또 하나가 집값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이잖아요. 직주 근접. 네.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곳에 주택 당연히 그쪽에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런데 서울은 너무 또 고밀이고 또 초과해서 공급을 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GTX 같은 걸로 옆으로 이제 좀 확산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직주 근접의 논리가 조금 깨질 수는 있을까요? 이게 달리 말하면 GTX 이제 유용하냐 무용론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뭐 법칙이 깨지냐는 수요를 보면 답이 나와요. 수요. 직주근접의 핵심 수요는 여러분들 2인 가구일까요? 아이를 두는 3인 맞벌이 3인 가구일까요? 1인 가구일까요? 직주근접이 가장 간절한 수요가 어떤 수요일까요? 아이를 둔 2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직주근접이 간절합니다. 아이를 두고 출퇴근 빨리빨리 해야 엄마 아빠가 서로 되거든요. 그렇죠. 1인 가구는 덜 둔감하죠. 신혼부부도 뭐 각자의 삶을 즐기니까. 그러면 이 3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이 직주근접 계속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이를 놓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가 된다면 직주근접이 약간 희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을 누리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각자의 삶,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누리기 때문에 직주 근접보다는 어떤 락세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권 위주의 그런 것들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맞벌이 부부가 계속 증가한다? 직주 근접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서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정책적으로는 좀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멀리 GTX 노선도 여러 개 놓고. 분산시키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들 KTX하고 GTX는 반대예요. KTX가 2004년 6년에 했을 때 그거는 지방을 살렸어요. 지방 부산 출장객도 늘렸고요. 실제로 천안도 그랬고 대구도 그랬고 지방으로 비즈니스 거점을 분산시켰어요. KTX는 분산이고요. GTX 집중해요. 왜냐하면 GTX의 그 삼각 트라이앵글 네. 종점이 어디입니까? 청량리하고 서울역이랑 삼성.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다 GTX A, B, C, D, E, F인가요? 저 잘 모르겠지만 다 서울을 종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좋은 직장은 결국에는 서울에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외곽의 통근자들을 위해서. 외곽에서 이제 외곽에 있는 분들을 이 가운데 서울을 출퇴근을 편의하고자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분산시키는 것 같지만 거기에 암시하는 바는 좋은 직장은 서울에 몰려 있어.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아야 GTX가 쓸모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하철 개통해놓고 사람 한 명도 없는 경전철 같은 거 보셨죠. 만약에 GTX가 했는데 GTX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른다? 그럼 분산된 거예요. 좋은 직장이 분산된 거라고요. 양주에 좋은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GTX를 왜 탑니까? 탈 이유가 없죠. 탈 리가 없죠. 근데 양주에서 샀는데 양주 집값이 막 올라. GTX 여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계속 많아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GTX가 지금 2030년, 40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근데 뭐 경기도 이천, 뭐 송도 이런데 송도에 만약에 송도 자체에 바이오 산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럼 그런 분들이 GTX를 왜 탑니까? 저 안 탈 것 같은데요. 송도에서 출퇴근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GTX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GTX 지역의 가치가 높아진다. 서울의 핵심 그 일자리가 몰려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GTX의 가치가 뭐 생각보다 아니네라는 것은 그 도시가 좋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그 자족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자족 도시가 쉽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자족 도시가 여러분들 캐치프레이즈 표어 같은 거예요. 정부에서 항상 신도시 만들 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제2의 분당, 제2의 판교
제2의 분당 판교 그다음 뭐 안 나와요. 음. 그만큼 자족 도시가 어려운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88 대책에서 토지 공급의 효율화, 3기 신도시의 효율화라는 멋진 말을 썼지만 네, 효율화. 이게 뭐냐면 3기 신도시를 더 짓는 것보다 이미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 지역들을 더 높게 짓고 동간거를 더 빽빽하게 하고 녹지를 없애고 기존에 일자리를 놓겠다는 그 자족용지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더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그게 효율화라는 네. 의미예요. 그게 효율화의 의미예요. 그 정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녹지를 조금 줄이고 왜냐면 3기 신도시 애초엔 되게 쾌적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공급이 좀 그 사이드로 몰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자족도시, 자족용지 없애고 공원 줄이고 용적률 높이고 그래서 제가 더 보는 거는 그 사이드에서 자족도시는 앞으로도 더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단 집의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너무 정부에서도 숫자에 또 사정은 이해하지만 숫자를 또 계속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사점은 뭐예요? 자족도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GTX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자족도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치 않는 걸 본다면 서울 중심의 일자리 네. 그리고 GTX 인근 집값도 그러면은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 논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자족도시가 안 생길수록 GTX 지역은 집값은 오르는 거죠.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네네. 자족도시가 많이 생긴다면 GTX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약간 경기도나 혹은 그 경기 외곽권 지역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GTX역 인근이 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GTX 그렇죠. 현재는 자족도시가 힘들다고 보니까. 근데 이제 GTX라고 이제 다 똑같은 GTX가 아니고 이제 GTX의 격이 있는데 뭐냐면 격이 있어요? GTX에서도 이제 앞으로 GTX가 이제 막 남발될 건데 예. 그리고 좀 힘을 줘서 개발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환승센터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이 지역은 환승센터를 좀 잘 만들어가지고 저로 GTX 타고 환승이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걸 아주 고도화돼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역이 어디냐면 수원역이랑 용인역이랑 운정, 동탄, 의정부역 이런 지역들은 환승센터를 좀 고도화해서 만들겠다라고 선정이 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GTX라고 다 좋은 물론 뭐 없는 데보다는 좋겠지만 이 지역들을 좀 더 힘을 줘서 개발할 거다. 수원, 용인, 동탄 어디요? 운정, 의정부. 파주 운정? 네. 아, 의정부까지. 네. 여기가 이제 전철로 따지면 환승역 개념. 네, 환승역 개념. 환승센터 개념으로. 네, 근데 이제 GTX만 하는 게 아니라 버스나 이런 여러 가지 택시나 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좀 고도화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GTX 인근은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중에서도 환승센터가 들어오는 곳을 조금 더 네, 눈여겨본다. 눈여겨본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책에서도 주요 그 개발 지역을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이 부의 정점, 조영광 빅데이터 전문가 쓰신 부의 정점 책에서도 이 정점이 그겁니까? 딱 어떻게 이렇게 찝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밀 지역과 상위 10% 소득으로 본 그 지역의 정점 지역들을 막 찾기 귀찮으시니까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책도 한 300페이지가 좀 넘죠. 네. 3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인 몇 군데만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예.